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운문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왜? 아, 운문 마무리가 됐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과제물을 좀 드렸지? 민혁인 과제물 오늘 챙겨가야 되고, 음파도 챙겨가야 되고,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꼭 다 풀어서 채점해서 제출을 하시고, 뭐 피드백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고민을 해볼게. 오늘부터는 이제 소설. 네, 소설은 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재를 뭐 일일이 선생님 수업에 맞춰서 만든 교재가 아니라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순서를 교재 순서대로 안 나가고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갈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95페이지 7강부터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부터 안 나갈 거고요. 10강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10강, 8강, 7강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갈 거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들으시고, 소설은 개념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냥 적당히 때려 맞추면서 하시면 돼요. 운문문학이랑 강의했었을 때 겹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소설은 이제 굳이 따지면은 잠깐만. 자, 소설은 굳이 따지면은 뭐 개념어 같은 거 안 나오고 약간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개념어를 배운 이유가 두 가지야. 시에서 나오는 표현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되는 어떤 표현성의 특징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 읽은 거, 그 개념어를 공부한 거고, 플러스 독해. 다시 말하면은 내용 분석이 되는 거겠죠. 내용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문학을 배웠다면 소설은 이제 이게 이제 개념어가 되는 거지. 근데 시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어가 거의 없고요. 이거 소설 같은 경우 지금 마음이 되게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라서 집사람이 아파. 자꾸 너 그렇게 놀래지 마, 이 새끼야. 무슨 중병이 걸린 건 아니야. 그냥 몸살이야. 근데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핑계거리를, 수업을 좀 일찍 끝낼 핑계거리를 계속 생각했는데 마땅히 핑계거리가 없어서 1월 1일이니까 그치? 아유, 못 갔어. 집에 가서 집사람이 뭐 음식을 좀 챙겨주는데 밥 먹고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니까 주말에 잠깐만 누웠다가 20분만 있다 나가요 했는데 눈 뜨니까는 새벽 2시던데? 살짝 깨기는 했어. 11시 58분쯤에 집사람이 종소리라도 들으라고. 일어나가지고 종댕 이러고 잤어. 새벽 2시에 일어나니까 야, 잠 다시 오지도 않고 막 좀 몸이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집사람이 좀 몸이 아파서 마음이 무거워서 핑계거리를 찾은 게 지금 1월 1일이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막 속도 내면은 마라톤 해야 되는데 금방 지치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만. 이제 강사들이 학원 수업을 조금 단축 수업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게? 사실은 이 이유가 90%야. 부모님한테 항의 전화 와요. 왜 수업 조금만 하냐고. 그게 좀 그럴 때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뭐 좀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항의 전화 와. 그게 잘못된 거지. 어찌됐든 수강료를 받았는데 정해진 양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제일 눈치 보여.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오늘 조금 일찍 끝내면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PC방이나 저 시은이역에 산책 한 바퀴 돌고, 알았지? 부모님한테 전화 오면은 아유 어머니 저기 6시 58분에 끝났다고 내가 그러게 유튜브 찍고 있는데 안 돼 이 새끼들아. 우리 거짓말을 할 때는 힘을 모아야 돼. 소설 같은 경우는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개념어를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술되는 과정과 구조, 흐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필기할 것도 거의 없을 겁니다.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좀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몇 가지 얹어서 강의를 해볼까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왔다리 갔다리 강의를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순서를 좀 적어왔는데 127페이지 10강부터 할게요. 10강에 보시면은 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우리는 이렇게 필기를 할 거야.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수업을 끌어내려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소설의 3요소라는 게 있죠. 여기 온사랑교회에서 문자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 어제 가서 1년치 회기기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하면 되잖아, 음력으로. 그치? 설 전에 가면 되지 뭐. 이 신정 이거 저 일제의 그 잔재야.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란다. 설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22일 날 가면 돼. 소설의 3요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우냐면은 주제가 있고요. 구성, 문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성의 3요소를 다시 빼내는 거지. 이 구성의 3요소가 뭐가 되는 거야? 독해의 핵심이 되는 거야. 인사배, 그지? 그래서 소설을 읽는다라는 것은 구성의 3요소를 읽으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노란색으로 쓸까? 인물.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인물 찾아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 스타일로 가르치는 거니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여러분들 국어를 가르치는 거니까 선생님은 인물을 상당히 중시 여겨. 실제로 소설 독해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인물에 대한 정보의 기준을 잘못 잡아서 소설이 왜곡되는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수가 영희에게 이별을 이야기했는데 영희가 철수에게 이별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사건 행동의 주체와 객체를 잘못 잡아서 소설이 왜곡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 어찌됐든 이 순간은 내가 국어를 가르치니까 선생님은 인물을 더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무엇을 중시 여길까? 사건을 중시 여기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뭐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건, 다시 말하면 갈등 파악이 소설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야. 그냥 가르쳐 보니 어지간하면 애들이 사건은 좀 잡더라고. 그래서 인물을 좀 중시 여기는 거고 원래는 요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경.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소설을 읽을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설 독해 마인드는 누가 어디서 뭐하지? 기분은 요렇게 틀을 잡고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요거를 다시 위에다 쓴 대로 바꾸면 이걸로 바꾸면 되겠죠. 누가 하느라 뭐라고 적을까 선생님이? 인물. 야, 내가 너를 거의 2년을 가르쳤는데 오른쪽에 앉은 게 처음이야. 어색해. 너 좀 이따 절로 가. 이상해. 거기 앉지 마. 주원이가
너 싫어해. 절로 가. 아니 보통 질문을 하도 내가 하늘이한테 많이 하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하늘이가 없잖아. 신경 쓰여. 너 절로 가. 인물. 하늘아, 어디서? 배경. 뭐하지? 사건.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상당히 출제율이 높은 거죠. 기분은 이게 뭐야? 인물의 내면 심리. 요거를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대로 바꾸면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문학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을 끊임없이 연결시켜 나가는 것. 그죠? 근데 이게 문학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교재도 보면서 계속 딜레마와 고민이 뭐냐면, 이 우리 교재에도 이제 사이사이 이제 예시 지문들이 있는데 이 예시 지문들을 좀 읽으면서 강의를 하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설 수업이 너무 늘어져. 지문은 길잖아, 소설은. 시처럼 빨리빨리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소설을 끝내고 비문학 기본까지 끝낸 상태에서 수능 특강을 들어가고, 그 수능 특강이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이제 그 대치동 쪽에서 쓰는 교재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작년도에 고3 학생들 주던 그 교재를 병행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라서 소설을 그렇게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안 할 거고, 선생님이 이제 OX 같은 거는 다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복습하시면서 좀 읽으세요. 수업 시간에 확인하면서 하면은 비문학을 잡아내는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해. 알겠지? 다시. 그래서 모든 문학은 이제 상황에 대한 반응이야. 자, 그러면 소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현우야, 이거 한문으로 쓸 줄 알아? 한문으로 쓰면은 작을 소자에 이야기 설자야. 좀 안 써도 돼. 나도 이거 수업 준비하느라 외워서 들어온 거야. 소설은 일종의 작은 이야기야. 근데 이 작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확장을 시키면 그게 뭐가 돼? 작가의 눈에 비친 특정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때 이 작가의 눈에 비친 특정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가, 교훈을 주든가, 아니면은 어떤 모습을,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뭐 하든가, 비판하든가 함으로써 공감대를 유도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제 이게 소설이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소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인물, 사건, 배경을 잘 정리한다. 바로 구성의 3요소, 그것이 독해의 핵심이다. 그것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뭐 하라? 확장하여 작가가 어떤 모습을 왜 이야기하려는지를 찾아라. 이게 소설인데,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소설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점수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트일 거야. 왜 그러냐면 소설 전문을 주는 게 아니거든. 아주 일부분만 준단 말이지. 영화로 찍으면 1시간 30분, 2시간짜리의 러닝타임이 나올 만한 대본인 거야, 일종의. 그 중에 수능에 나오는 것은 정말 일부분이죠. 영상으로 바꾸면은 막 1분짜리 정도? 한 장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 안에서 이렇게 많은 걸 물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물, 확실하게 사건, 확실하게 배경의 어떤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한 부분까지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확장을 해야 작품에 뭐가 나오는 거거든? 주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 확장을 통해서 주제를 구현시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 전문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항을 구성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보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소설 속에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구체적인 요소들을 배워 나갈 거야. 요거 예를 들자면 자, 인물, 어떤 인물?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사건, 홍길동과 홍길동의 아버지가 사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들어봤죠? 호부호형을 금지하는 장면, 사건이 나오는 거야. 수능에는 그렇게 하나의 장면을 좀 초점화를 시키는 거야. 소설 전체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한 장면을 포인트화 시킨다.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면 돼요. 홍길동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 나오잖아. 그 얘기를 다 주는 게 아니거든. 탐관오리 횡포 하나 이야기하든가, 탐관오리를 벌주는 이야기 하나 하든가, 호부호형을 못하는 이야기 하나 하든가, 하나하나 두 개밖에 안 나와. 자, 배경. 시은아, 홍길동의 고향이 어디야? 어디야? 맞추면 내가 치킨 사줄게. 춘향전의 고향, 춘향이의 고향, 전라도 남원. 내 고향, 충남 예산. 너 고향이 어디야? 어? 그래? 아버님 저기 성함이랑 연락처 좀 적어놓고 가. 난 사실 뭐 태어나기만 태어나서. 그래도 정확하게 선생님은 그 충남 예산 삽교. 어? 혹시 아버님께서 그 삽교천에서 그 미꾸라지 잡으셨는지 여쭤봐. 그 옆에 내가 있었을지도 몰라. 아버님 저기 연세라고 하긴 너무 늙어 보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셔? 형님이시네. 고향 어디야? 아, 수원이야? 야, 진짜 궁금하다. 야, 나 고향 수원이다. 손 들어봐. 되게 많아. 야, 여기는 무슨 뭐 무인도야? 야,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뼈를 묻어? 죽으면 저기 연화장 가니? 여기 혹시 저기 선일초 남수원중 권성구 테크 타신 분 봐봐. 있잖아. 쟤는 너도 있어? 20년 가까이를 집에서 1km를 안 벗어나는 거야. 와, 씨. 어쩜 그러지? 자, 이거 진짜 맞추면 치킨 사줄게. 뭐 스무고개 하니? 아래쪽이야, 아래쪽. 경기도 기준으로 아래쪽이야. 경기보다 올라가면 저기 38선 넘어야 돼. 경기도보다 아래쪽이야. 치킨 사주기 싫으니까? 썼잖아. 남도, 북도. 몰라, 나도 그거는. 전라도 장성이라는 곳이 나도 몰라. 나 수업 준비하다 보고 온 거야. 그냥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장을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적자 서자라는 말 아니? 본처의 자식을 적자라고 하고요. 그 당시엔 축첩제도가 있었으니까 일부 다처제. 야, 그거 어떻게 살아? 난 한 명도 힘든데. 서자,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하는 거야. 호부호형을 금지했노라. 서자에 대한 차별. 그래서 작가의 눈에 붙인 특정삼, 조선시대 때 적서 차별 제도에 대한 작가의 가치관. 홍길동이 긍정적 인물이잖아. 코리안 슈퍼 히어로야.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막 축지법 쓰고 막 나쁜 새끼들 다 조져버리고. 미국에 캡틴 아메리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대장 홍길동이 있는 거지 뭘. 그지? 홍길동이 긍정인물이니까 이 적서차별제도에 대한 작가의 가치관은 뭐야? 비판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소설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설의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한다. 요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127페이지 이제 10강은 좀 타이틀이 되어 있으니까 인물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 뒤에 개념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가 소설을 공부하니까 기본적인 개념어를 좀 보자는 거지.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하게 시험에 포인트로 거론되진 않아. 일단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두 가지만 먼저 해볼게요. 인물의 유형과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쓸게. 인물의 제시 방식 두 가지로만 좀 나누어서 알아볼 건데 굳이 따지면 인물의 유형은 별 의미 없고요. 인물의 제시 방식은 조금 알아두시면 독해할 때 좋아요. 요거는 좀 독해 요소로 써먹을 거야. 인물의 유형은 첫 번째 대표성을 기준으로 다 적고 할게요. 대표성을 기준으로 그 성격이라고 합시다. 성격 변화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역할을 기준으로 관계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험생인데 선생님이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쓰면 알아듣고 따라는 올 수 있어야지. 그 정도만. 자, 대표성을 기준으로 보편성을 지니는 인물이다. 현우야, 공주님 하면 어떤 스타일이 떠올라? 어? 왕. 아니, 인물 하잖아, 이 새끼야. 왕과는 인물이 아니잖아. 시은아, 우리 지혜는 공주님이야.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야? 예쁘게. 뭐 긴 생머리, 그지? 잘록한 허리, 항상 드레스를 입으며 배꼽같이 뽀얀 피부에 얼굴에 절 바른 씨발 눈깔이 이만해가지고 누구나 떠올리는 그런 보편성, 그를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러지 않아. 공주 했는데 무슨 막 슈렉 떠오르고 막 이상한 막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다른 형태 막 좀 독특한 느낌의 공주가 떠올랐다. 그걸 뭐라 그래? 개성적 인물. 특이. 자, 성격 변화의 유무에 따라서는요, 평면적 인물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쁜 놈이면 끝까지 나쁜 놈이고 처음에 착한 놈이면 끝까지 착한 놈 가는 거.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간혹 가다가 선택지에 나오는 거야. 전형적 인물을 통하여 뭐 이런 식으로. 입체는 변화가 있는 거. 뭐 나쁜 놈이 착해졌다, 착한 놈이 나빠졌다. 뭐 이렇게 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서는 중심 인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연급, 부수 인물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관계에 따라서는 주인공, 주동 인물이 있고요. 얘를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공과 대립하는 반동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요거는 이렇게 하나만 더 그리자. 대립과 갈등의 관계야. 이게 사실 주동 반동은 좀 잘 보시면 좋겠죠. 어차피 우리가 사건 분석을 할 때는 인물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자, 두 가지만 더 적을 건데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고전문학은 쉽다. 고전수술은 쉽다.
그 이유가 두 가지죠.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 삶을 보여주는 건데 고전 저 조선시대 때는 인간의 삶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 짓고 밥 먹고 농사 짓고 밥 먹고 자고. 현대사회는 뭐 복잡하죠. 전형적 인물의 평면적 인물, 얘가 주로 고전소설의 인물이야.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의 삶도 좀 단순하고, 고전소설에 설정되는 인물의 형태도 그냥 보편적인 인물에 한 번만 정보를 잘 정리하면 그 성격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인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고전소설은 좀 쉽다 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주의할 거 하나만 적으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중심인물과, 이제 간혹가다 이 용어가 쓰일 수 있으니까, 중심인물과 주동인물을 똑같아 라고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중심인물은 주동 플러스 반동인물이야. 자, 예를 들어서 춘향전을 예를 들어보면, 춘향전의 주동인물은 누구일까? 춘향이야. 이몽룡이 아니야. 이몽룡이 주인공이라면은 몽룡전이야. 맞잖아. 주동인물은 춘향이고, 반동인물이 누구야? 얘가 이몽룡이야? 둘이 싸웠니? 변학도, 변사또야. 그래서 춘향아 수청을 들어라 조까시오 이래가지고 난리 나잖아. 그럼 오늘의 퀴즈, 이몽룡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중심인물은 주동, 반동, 플러스 알파, 요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이몽룡은 주동인물은 아니지만 무슨 인물이기는 하다. 중심인물이기는 하다. 설명을 좀 점프해버렸는데, 변사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변사또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중심인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용어는 모의고사 풀 때, 수능 풀 때도 나올 수 있죠. 중심인물이라는 용어가 썼을 때는 그 작품에 말 그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는 거야. 한 명이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말과, 선택지에 주인공이라는 말과 중심인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주인공이라고 말이 나오면 한 명 찾으라는 거고, 중심인물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중심인물 간의 갈등,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됐지? 인물의 유형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택지에서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칠판을 다시 지우고, 인물에 아까 잠깐 적었다가 지웠는데, 인물의 제시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물의 제시 방식 같은 경우는 소설을 독해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하실 필요는 있어. 자, 인물의 제시 방식은 어렵진 않아요. 됐다 싶습니다. 제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보통 간단하게 하면은 간접 제시라는 게 있고요. 직접 제시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여주냐, 대놓고 이야기하냐, 그 차이가 되는 거겠죠. 자, 간접 제시 같은 경우는 대사나 행동이나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어떤 인물이 있는데 참 착해. 그래서 요거를 우리 시은이라고 해보. 싫어. 우리 상준이 착. 너 상준이냐 성준이냐? 갑자기 헷갈린다. 성준이야. 미안해. 미안해. 아, 나 진짜 요즘 미치겠어. 이제 예비 2학년 올라간 애들 그 권성구를 내가 가르치는데 하나도 몰라. 얼굴이랑 이름을. 그래서 아까 오죽했으면 분명히 수업은 끝났는데 출석 체크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현영쌤한테 물어봤어. 야, 오늘 얘 왔니? 자기가 어떻게 하니?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 맞다.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왔구나. 몰라. 아, 성준이. 알지, 내가. 넌 알지, 우리 아들인데. 성준이가 되게 착해. 성준이는 착하다 이러면 그게 무슨 제시야? 그게 직접 제시고, 우리 시은이가 되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데 성준이가 옆에서 도와줄까? 이러고 있는 거야. 대사를 통해서. 또는 물건을 대신 들어주었다. 행동을 통해서. 또는 성준이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가는 시은이의 모습을 보며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절부절하며 걱정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묘사 느낌으로. 이러면 간접 제시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제시는 그냥 착하다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직접 제시는 좀 조심스럽게 적어주는 건데 글 자체로 그냥 표현되는 거지. 착하다 이러고 써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하는 게 용어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거의 안 바꿉니다. 간접 제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보여주는 거야. 성준이는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판단은 독자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무슨적 제시 이거를 했는데 닥쳐. 연극처럼 해준다 그래서 극적 제시라고 해주는. 그러니까 용어를 저렇게 약간 섞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지에 용어를 어떻게 만드냐면 대사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며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용어의 활용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개념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용어의 활용도. 자, 직접 제시라는 말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글 자체로 표현해. 말해버리는 거야. 말하기. 그다음 요걸 이제 똑같은 말로 그 요약적 제시, 해설적 제시, 그 다음에 분석적 제시 이런 말들을 같이 씁니다. 인물의 심리를 분석적으로 제시하여 이 말은 직접 써 있다는 뜻. 기억해. 이 수업에 요거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개념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에서의 사용되는 용어의 활용도가 어떠한지를 배우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왕 요거를 한 김에 플러스 시켜서 하나만 조금 이제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좀 얹어서 해주면은요. 지문에 서술 형태가 있거든. 이제 수능에 나오는 모의고사 지문, 소설 지문에 참고로 여러분들 저희 그 산문문학에서 극문학이랑 수필은 안 배워요. 가르칠 게 없습니다. 가르칠 게 없어서 안 하고 수능 특강 가지고 할 때 조금 진짜 요만큼 뭐 하나 이야기는 하긴 할 겁니다. 수능 특강 할 때도 극문학이랑 수필은 강의 안 해요. 일단은 수능에 그 극문학 같은 경우는 잘 사용도 안 되고 나오더라도 한 5등급 애들도 다 맞춰. 극문학은 쉬워서. 그 다음에 수필 같은 경우는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필 같은 것도 그 연계교재에서는 강의를 안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에 들어가면 자료 같은 건 다 드려요. 지문의 서술 형태가 선생님이 보통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실전 독해를 할 때가 있겠죠. 얘가 실전 독해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독해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운문학처럼 작가와 제목을 봐야죠. 작가와 제목을 보고 보기도 먼저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지문을 읽을 때는 독해의 출발점, 지문의 서술 형태를 먼저 파악하라고 하는데 1, 2초면은 파악하는 거거든. 오늘은 일단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실전 독해 할 때 가르쳐 드리는 내용들 다 한번 보여드릴 거야.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요, 대사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지문이 나오든가 아니면 절절절절 글로 표현하는 서술 중심으로 쓰여지는 지문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지문 전체가 대사로만 되어 있고 서술로만 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왔다 갔다 하겠지. 그죠? 그때 대사 중심으로 쓰여져 있을 경우에는 느린 전개가 됩니다. 시은아, 남자친구 있나? 민혁이랑 잠깐만 사귀어봐. 민혁아, 미안해. 기분 나쁘지? 조금만 참아줘. 10초만. 근데 이제 민혁이가 아무리 봐도 시은이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민혁이가 시은이한테 가서, 야, 니마 이건 아닌 듯.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 여기 말을 했어. 그럼 시은아 뭐라 그럴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너는 민혁이가 너무너무 좋아. 수업에 진행이 안 되네. 그럼 이제 시은이가 뭐라 그래? 아니야, 민혁아, 아직 너는 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어. 나에게 한 달의 시간만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의 마음을 돌려놓을게. 그럼 민혁이가 뭐라 그래? 닥쳐. 그래도 시은이는 뭐라 그래? 그럼 한 달이 너무 길다면 일주일만이라도 제발 날 떠나지 마. 구차하고 추잡스럽게 매달리겠죠. 느려지는 거예요. 한 줄 더 적을 거야. 그런데 서술 중심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 민혁이는 시은이를 만나 이별을 이야기했다. 시은이는 구차하게 매달렸지만 민혁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섰다. 끝. 간단하게 끝난다고. 빠른 전개가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딱 인지하고 읽으면 소설의 집중도가 좋아져요. 사실 이런 개념 자체를 배우는 이유가 독해의 집중도를 높이려는 거야. 그때 이 대사 중심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봐봐. 아니야, 민혁아, 너는 나의 본 모습을 못 봤어. 한 달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의 마음을 돌릴게. 민혁이가 뭐라 그래? 닥쳐. 시은이는 한 달이 길다면 2주일만. 민혁이 뭐라 그래? 죽을래? 시은이는 또 뭐라 그래? 2주일이 길다면 일주일만. 추잡스럽고. 한 명은 매달리고. 대사를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어? 그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대사 중심을 갈 경우에는 대사 속에 인물의 심리와 가치관을 뭐 모든 대사가 그렇게 나와 있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염두할 필요는 있다. 특히 어디에서? 특히 고전에서. 졸지마. 특히 고전에서. 그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사씨가 이제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못 낳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씨가 자기 남편 유연수라는 남편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이보시오 남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들의 대를 잊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대를 잊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소. 그러니 당신께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어여쁜 배필을 찾아 첩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오. 이래. 그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사씨라는 여성의 가치관을 알 수 있죠. 봉건적 남아선호 사상을 인정하는 전통적 가치관. 그때 이 남편이 뭐라 그래? 아니요, 나는 당신만 해서.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홀! 이러고 바로 나갑니다. 그럼 이 남편의 가치관은 뭐야? 일부 다처제 땡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대사 속의 인물의 심리와 가치관을 염두해야 된다고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대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만 쓰시면 다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필기해야겠다. 지문이 서술 중심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지문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소설은 뭐 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봐봐. 최영 장군은 말 위에 올라타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이러고 쓰면 되거든? 근데 소설을 읽으면 이렇게 안 써요. 최영 장군은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힘차게 발을 굴러 말 위에 올라탔다. 허리에 찬 기다란 장검을 꺼내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며 우렁찬 함성 소리와 함께 적의 기세를 눌렀다. 이러고 써. 왜 길게 늘려서 쓸까? 김웅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되게 유명하신 작가분이세요. 그 되게 유명한 작품 이름을 순간 까먹어버렸네. 엄청 유명한 작품인데 그 김웅신 소설가께서 예전에 무슨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물어본 거거든. 왜 이렇게 소설을 길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 김웅신 작가분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게? 아니 그렇게 써야 팔린대. 짧게 쓰면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책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거 빼고 작가가 길게 쓰는 이유는 뭘까? 그 장면을 누구에게? 독자에게 뭔가 임팩트 있게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소설 실전 독해 들어갔을 때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소설에 있는 모든 구절은 작가의 의도가 있다. 다른 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설은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와 소설을 공부하실 때 약간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시는 귤이고, 잘 들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이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학의 패턴을 잘 잡아.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미분 문제 풀 때, 적분 문제 풀 때, 확통 풀 때, 뭐 기하 풀 때가 다르잖아. 똑같아. 시는 귤이고 소설은 오렌지다라는 생각으로 좀 다른 느낌으로 읽으셔야 돼. 근데 많은 학생들이 문학을 읽을 때 그냥 문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읽어버리거든. 고전을 읽을 때와 현대를 읽을 때, 시를 읽을 때와 소설을 읽을 때가 달라야 돼. 시는 귤이다. 이 말. 여러분들 귤 깔 때 어떻게 할까? 그냥 뭐 슬슬슬 까서 암냠냠 먹죠. 혹시 그런 학생 있나? 귤 껍질을 까면 그 이름을 몰라. 이거 하얀 그것까지 다 뜯으시는 분 있어? 너무 크면이라는 조건은 빼고 보통 이렇게 까서 그냥 먹죠. 우리 가온이처럼 그거를 다 벗겨가지고 진짜 무슨 나체 만들듯이 그냥 순백의 오렌지색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딱 보더만 우리 가온이 3살인가 4살 때 아빠 먹어. 난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 주물럭 귤이 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게? 그래도 명색이 아들인데. 응 고마워. 입에 넣은 다음에 귤이 짜더라 이씨. 근데 오렌지를 벗길 때는 어떻게 벗기? 귤을 벗겨서 먹잖아. 오렌지를 벗길 때 좀 깊이 있게 까죠. 똑같습니다. 시는 귤 껍질을 까듯이 표면적인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시를 음미하는 거고, 소설은 최대한 좀 많이 찾아내셔야 돼. 많이 찾아내서 문제를 쉽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거 단순하게 말하면 시는 독해는 간단히 문제 풀 때 생각하기. 소설은 반대로 가야 돼. 읽을 때 생각하기, 문제 풀 때 간단히.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른 거야, 시랑 소설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설은. 소설 같은 경우에 서술 중심으로 빠른 전개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지문이 텍스트로 막 줄줄줄 글로 쓰여져 있을 때, 따옴표가 없을 때는 주로 3가지 중에 하나의 작가 의도가 나타나 있을 거야. 지난 사건을 요약하든가. 같이 요약을 해줘야죠. 두 번째가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는 부분일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하셔야 돼요. 인물의 심리가 서술됐을 경우에는요 되게 길어요. 이거는 반드시 초점화 시키셔야 됩니다. 초점화 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시고 지문을 읽으시면 읽다가 100% 무슨 생각이 들어? 뭔 소리지? 이렇게 돼버려. 되게 길게 쓰여집니다. 참 보여드리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뭐 많이 경험하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문학작품 배우는 게 거의 200작품, 300작품 돼. 그냥 길게 보시고 천천히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묘사.
묘사는 원래 이제 약간 간접 제시 형태긴 한데 묘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묘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야? 공간 묘사. 뭐 방에 들어가니 왼쪽엔 뭐가 있고 오른쪽엔 뭐가 있고 뭐 천장은 뭐 어떻고 바닥은 어떻고 뭐 이런 거. 공간 묘사. 뭐 배경 묘사죠. 그 다음에 심리 묘사는 여기 쓴 거니까 뺄게요. 원래 심리도 약간 묘사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심리는 썼으니까 그건 뺄게요. 외양 묘사. 그 인물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 외양 묘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지문을 읽었는데 그 지문에 외양 묘사가 나타나 있다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묘사에다가 선생님이 항상 가르치는 게 있어요. 지문을 읽다가 평소에 공부하실 때 이거 묘사되어 있네 라고 보이시면은 반드시 체크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야. 시간 단축 때문에 그래. 자, 상상을 해보자. 내가 어떤 지문을 읽었는데 지문을 읽고 어떤 문제를 풀어. 근데 그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인데 선택지 1번부터 쭈루룩 5번까지 OX를 판단하는데 만약에 뭐 선지 3번이나 5번에 묘사를 통하여 이루고 되어 있어. 그럼 내가 지문에다가 미리 체크해 놓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문 다시 다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묘사는 생각보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요인이야. 평소에 공부하실 때 묘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하나 더 적어야겠죠? 행동묘사. 그래서 묘사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인물의 제시 방식을 하는 김에 그냥 지문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하고요. 한 장을 넘겨봅시다. 128페이지. 제시 방식과 인물 1 필수 개념. 제시 방식 괄호 1번 말하기. 잘 따라오세요. 특징 동그라미 1번. 서술자가 줄 긋게요. 서술자가 직접 제시. 동그라미 2번. 말하기 직접 제시는 요약적 제시는 다 같다. 3번. 저 뒤에만 줄거. 서술 시간이 짧아진다. 요거 말씀드린 거죠, 사실은. 빠른 전개다. 요거랑 비슷한 거야. 됐니? 요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킬 말하기 찾는 법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절대로 안 찾아요. 그냥 교재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냥 집어넣은 건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찾아요. 필요 없습니다. 제시 방식 괄호 2 보여주기. 동그라미 2번 줄 글게요. 이거는 보여주기, 간접 제시, 장면 제시.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서술자가 간접 제시를 할 때 졸지 마! 서술자가 간접 제시를 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은 동그라미 칩시다. 대화, 묘사. 하나 더 적어야겠죠. 행동. 대화나 대사나 똑같아. 대화, 묘사, 행동. 4번.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서술하는 시간이 거의 유사하다.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스킬 2. 스킬. 보여주기 찾는 법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안 찾아요. 그 밑에 문제 유형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인물의 성격. 그냥 인물의 성격. 특징 동그라미 1번. 모든 인물은 고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당연하겠죠. 동그라미 2번.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어떻게 인물의 성격을 서술자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필요 없고요. 3번 필요 없고요. 4번은 앞에서 한 거야. 그냥 성격 찾으라고. 뭐 대단한 것도 나오지도 않아 잘. 한 장을 넘기시면 인물 유형 괄호 1번부터 괄호 4번까지 했는데 요거는 아까 요거보다 조금 몇 개 더 얹어가지고 다 설명드렸죠. 그죠? 개념어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2. 주의사항 괄호 1.
의식의 흐름 기법 있죠? 요거 별표 치세요.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밑에 봐봐, 나왔네. 나온 적은 있는데 왜 별표 치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겁먹을까봐.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의식, 이걸 뭐 초현실주의 또는 다다이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이 어떤 말을 할 때, 글로써 나의 생각을 표현할 때는 한번 거르거든? 하다못해 너희들이 엄마 앞에서 패드립하는 건 아니야. 엄마 앞에서 뭔가 불쾌한 감정을 지닐 수도 있는데 엄마 앞에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엄마한테 막 육두문자 썩진 않잖아. 친구한테는 아이 씨발 막 이래도 엄마 앞에서는 거르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뭔가 걸러서 쓰고 걸러서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것은 거르질 않는 거야. 그냥 졸졸졸 줄술 나와버리는 거야. 자, 특징 동그라미 1번에 비논리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특징 동그라미 2번, 전반적으로 내용이 인과적 구성을 보이지 않고 인과적 구성에다가 X를 거버리세요. 비논리적, 인과성이 없어. 동그라미 3번, 우리의 의식은 비논리고 무질서. 그 다음에 저 뒤에 내적 독백. 쉽게 말하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적 독백과 같은 그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좀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떠오르는 대로 막 써버리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론, 니들이 절대 못 찾아. 읽으면 일단 뭔 개소리인지도 몰라.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느 날 집에 가는데 떡볶이집 앞을 걸어가면서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인간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딱 보면서 인간의 무엇을, 잔혹성을 막 생각하면서 왜 쓸데없이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우리 현우가 딱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포크로 콕콕콕 찍어서 먹어. 근데 떡볶이가 무슨 색이야? 빨강색이야.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원숭이 엉덩이 있는 빨개가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떡볶이가 갑자기 뭘로 넘어가? 원숭이 엉덩이로 넘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가 포크로 딱 찍는 게 왠지 원숭이 엉덩이를 포크로 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원숭이 엉덩이를 씹어먹는 게 되는 거지. 내가 아까 생각했던 게 뭐야? 인간의 장혹성이야. 이렇게 막 떠오른 걸 그대로 글을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인간은 포크로 원숭이의 엉덩이를 찍어 아작아작 씹어먹는 잔혹성을 지닌다. 이러고 쓰는 거라고. 뭔 개소리야. 지나가다 떡볶이집 지나가면서. 결론, 절대로 여러분들 못 찾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외우세요. 주요 작품. 이건 약간 요령을 피우는 건데요. 지금 적어드리는 작품이 수능에 나오면 의식의 흐름 기법은 거의 90% 따라 나와. 1. 우리 교재에 있는 작품. 131페이지에 있는 거. 오성원의 유예. 이게 무슨 작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적어드리는 것은 이 소설의 내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목만 외우시라고. 유튜브 강의 찍으면서 이렇게 국어 가르치면은 욕먹어, 진짜. 사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유튜브 강의에다가 댓글을 다 막아버린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아이씨,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따위로 가르치는 게. 나도 알아. 시문학 가르칠 때 함축성 해석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냐? 나도 알아. 말도 안 되는 강의라는 거.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냥 최대한 학생의 사고에서 실전적으로 못하는 걸 버려버리려고 하는 거지. 오성원의 유예. 옛날에 우리 학원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복도에서 야, 이종훈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안 돼. 그 국어를 잘못 이해하는 거야. 욕도 먹었어. 어떻게 함축성을 해석하지 않아. 그거는 진짜 사입이야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허경영이냐? 나도 안다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상해. 요거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이상해
날개. 신경숙 씨의 외딴방 4개만 적을게요. 4개만. 유명한 거 4개만. 근데 신경숙 씨 작품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뭐 오정희 씨의 예둔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뭐 독 짖는 늙은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4개만. 최인훈의 요건 아시는 분들 있을 거죠. 사북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나중에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앤데. 최인훈의 광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라고 적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꼼꼼하게 공부하라고 적어드리는 게 아니라 타이틀만 외우세요. 한 2-3작품 더 있는데 나중에 뭐 보이면 그때그때 말씀드릴 거고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수능에. 그리고 만약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 우리가 그 수능 특강을 이제 공부할 때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작품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다라고. 그럼 누군가는 공감을 하실 거고 누군가는 공감을 못 하실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작품 외우세요. 제목이랑 의식의 흐름 이런 식으로. 절대로 못 찾습니다, 이거. 자, 한 장을 넘기시면 132페이지에 괄호 2번 읽어보시고 괄호 3번 읽어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OX는 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10강에서 인물에 대한 제시 방법과 이런 거를 좀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우리가 8강으로 갈 건데 요거는 거의 강의를 안 합니다. 8강은. 필기할 것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운문할 때 다 했어. 왜 교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셨는지 다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벤치마킹한 교재를 그대로 따라온 거라서 102페이지 8강은 강의를 안 해요. 운문문학 할 때 다 했던 겁니다. 정서와 태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를 찾으라는 건데 한 장을 넘겨보셔.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104페이지 의지적. 이거 뭔지 기억하죠? 저항하겠다, 이겨내겠다. 그러면 참고로 의지적이다 이 말은 그 옆에도 요거 하나만 적으세요. 의지적이다 이 말은 인물의 현실은 무엇이다는 뜻이 되는 거야. 부정적이라는 뜻이 돼. 그죠? 선택지에 적어놔. 의지적 옆에 인물의 현실은 부정적 이러고 적어놓으세요. 의지적 옆에 인물의 형식은 형식이란다. 현실은 부정적. 내가 뭔가 맞서 싸워서 이겨내겠다라는 말은 나에게 결핍 또는 부정적 요소가 제공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특징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사건의 성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은 없다. 요거는 좀 빼고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요거 하면 더 헷갈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105페이지에 OX 있죠. 밑에다가 답을 조그맣게 적고 여러분들 연습 복습하면서 해보세요. 불러드릴게. O, X, X. 밑에 조그맣게 적으세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문 읽으면서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 최대한 소설을 좀 빨리 끝내고 싶거든. 비문학 하려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비문학 강의할 때 진짜 다 잔다. 나 삐지면 집에 가버린다. 노리지 마. 그 결석 2번 하면 학원 퇴원이라니까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놈들이 있어. 죽여버릴 거야. 학원 선택이 여러분들 자유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지향. 기억하죠? 이거 다 시할 때 했잖아. 추구하는 거. 무언가를 소망하는 거. 107페이지에 성찰. 그냥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 그죠? 똑같아요, 시랑. 한 장을 더 한 장을 넘기시면 108페이지에 OX 있네요. 불러드릴게요. XX, OX. XX, OX. 자, 109페이지에 비판.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 비판하는 거. 대신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109페이지에 제일 밑바닥을 보시면 희화화라고 되어 있죠. 그 용어만 하나만 알아둡시다. 학생들이 요 용어는 간혹 가다가 드물게 좀 물어보더라고. 희화화. 사전적 설명.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자 동그라미 칠게요, 우스꽝스럽게. 그 다음에 특징을 잘 보세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지하면 안 돼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희와 화는 부정적이야, 이런 카테고리를 형성하시면 안 돼요. 별개의 개념인 거야. 그냥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긍정이다 부정이다로 넘어갈 필요는 없어. 그래서 특징을 다시 읽으면 무조건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보다는 우스꽝스럽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라. 기억할 것은 뭐다? 희화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다. 그것이 긍정 부정으로 넘어가면서 개념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게 희화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안 웃긴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 혹시 선택지에 그런 용어 나오면.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회의적. 회의적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잠깐만. 회의적이라고 되어 있는 사전적 설명 보면 회의. 부정적 태도로 의시하며, 오타죠? 의심하며 보는 일. 그래서 얘는 타이틀을 적으면 이러고요. 의심, 부정적. 반대말, 확신.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5번에다가만 줄거놓을 겁니다. 회의적 태도를 대할 때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로 이해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5번 적혀있는 거 밑에다가 예시를 적어보세요. 예시. 친일파가 야, 너 이거 너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어차피 조선은 이제 끝났어. 그냥 일본인한테 붙어서 그냥 우리 살 길을 찾아야지. 뭐 그걸 저항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니? 나를 뭐 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설득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이 말이 맞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라를 나 혼자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얘가 하는 설득을 뭐 하는 거야? 회의하는 거야. 그러면 나라는 인물을 그렇게 부정적인 인물로, 부정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부정적 인물은 아니야. 긍정적인 인물도 상황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견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죠. 나머지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체념과 도피.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이거는. 한 장을 넘기시면 112페이지에 그 112, 113 쪽에 OX 조금 여긴 여러 개 붙어 있죠. 다 불러드릴게요. X, O, X, O 적어드리는 게 낫겠다. 그죠? 그 총 7개 있죠? X, O, X, O. 복습하면서 좀 해보세요. 그래서 8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선생님이 강의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개념어만 잠깐 접고 넘어간 거고, 95페이지를 푸시면 7강 이제 사건과 갈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